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스타벅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5.18에 탱크가 생각났다면 그 탱크에 짓밟힌 사람들을 떠올려야 인간 아닙니까? 거기에 또 책상에 탁이라니요. 이자들은 부모가 죽어도 이걸 어떻게 장사에 이용해 먹을까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일갈에 화들짝 놀라서 회장 정용진이 부랴부랴 대표를 날렸지만 정용진은 또 누굽니까? 윤석열 때 멸콩 대열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회장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벌인 짓 아니겠습니까? 대가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던 국힘당 송원석, 5.18 기념식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했다는데 저 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수부대 곤봉으로 한 대 쳐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싹 다 정리해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먼저 광고해드리고 이슈 한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주 좀 곤란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정어리몰에서 언양불고기 소개해드렸는데 또 소갈비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으니까 언양불고기냐 소갈비살이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둘 다 맛은 보장하니까 어떤 걸 드시든지 간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양불고기 소개해드릴 때마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어서 물량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물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언양불고기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팔린 게 25만 팩이 넘는데 얼마나 인기 있고 검증된 상품인지 아시겠죠? 100% 한우로 만드는 언양불고기, 또 1등 한우 기업에서 만드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구성이 좋습니다. 언양불고기 한 장만 해도 2만 원이죠, 식당에서. 근데 정어리몰에서 1+1+1 모두 3팩에 25,900원에 무료 배송하니까요. 거기에다가 5팩 세트 구매하시면 고급 선물 포장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선물하기에 너무 좋지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가 정어리몰에서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전화 안내해드리죠. 1551-3158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파워토크 시작합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반가운 얼굴입니다. 돌아온 이정주 CBS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요? 시선 끝나고 이제. 아예 뭐 CBS가 좋은 방송은 나가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야죠. 네, 그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파워토크 기대가 됩니다. 먼저 스타벅스가 어제 5.18에 참 해괴한 짓을 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올렸는데 5.18을 탱크데이라고 올렸습니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왜 5.18을 보면서 탱크데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또 텀블러가 용량이 좀 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탱크 텀블러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왜 5.18입니까? 그리고 책상의 탁은 또 뭡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저걸 보고 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그리고 제 윗세대만 해도 책상에 탁 이거는 연상되는 게 바로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1987이라는 영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이 책상에 탁이라는 게 어떤 메시지라는 거를 바로 연상할 수밖에 없죠. 그건 박종천 열사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어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탁친이 억하고 이거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책상에 뭐 탁만 있었으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5월 18일 날 탱크가 웬 말이냐 이것까지 연상이 되면서 지금 이게 뭐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 측의 뭐 저 기획의 의도라는 거는 뭐 그런 얘기겠죠. 이게 어쨌든 연속된 뭐 예를 들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자기들이 기획한 이 뭐 텀블러라고 하는 이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 뭐 쭉 이제 며칠 날은 어느 상품 이렇게 기획해서 할인 판매하고 뭐 그것도 주고 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마침 5월 18일 날이 탱크라는 이름이 붙은 텀블러를 뭐 이렇게 할인 판매하는 날이요. 이런 얘기인데 그 마케팅을 뭐 누가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거를 연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우연치 않게 정말 잘 모르고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100보 양보해서 100보가 뭡니까? 뭐 1000보, 만보 양보해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필터링이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작은 무슨 기업이나 작은 예를 들면은 뭐 작은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은 조심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대형 기업인 이런 스타벅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에 오너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윤석열 정권 때 멸콩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거는 내 자유인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SNS에다가 계속 멸콩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멸공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걸로 장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5.18에 대한 어떤 가짜뉴스 퍼뜨리는 세력한테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사기 딱 좋죠. 이런 일들을 그동안에 뭐 억울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쌓여온 것들의 어떤 그런 반영이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와 이 스타벅스의 이 오너 리스크인 정용진 회장의 이 문제는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런 짓을 벌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용진이 누굽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선 때 멸콩운동 일어난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때 당시 영상 혹시 있나요? 한번 사진 봅시다. 자, 저게 지금 정용진 SNS죠? 뭐라고 썼어요? 믿음, 감사, 다운 투 얼스. 무슨 뜻이에요, 이정주 기자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회에서 뭐 지구로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지구인의 언어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이게 저게 이제 우리을인데 저걸 뒤로 뒤집으면 거죠. 멸공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암호처럼 이제 쓰는 거예요. 멸공을 네, 지금 저걸 그걸로 읽으니까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멸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멸치 콩해서 멸콩하고 그랬던 자 아닙니까 정용진이가? 예. 예? 저기도 지금 뭐야? 멸치. 예? 저건 무슨 뜻으로 그때 멸공 멸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일종의 이제 당시 1월 달이죠. 2022년 1월 대선 2개월 앞뒀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캠프에 같이 마크맨을 했었는데 여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완전히 이제 폭파시키고 다 완전히 해직시켰어요. 완전히 무효로 하고 캠프를 다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달 남으니까 표심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극우파 표심이. 자기들 밑바닥 표심이 필요하니까 극우 결집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때 이제 윤석열이 제일 먼저 갔던 게 이마트.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계열이죠. 정용진이 회장으로 있는 이마트 가서 멸치와 이제 콩을 사요, 거기서. 그래서 멸치와 콩을 같이 집어들고 예. 멸콩 이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저걸 아니라 그래요. 본인들 우리가 저것도 이제 일베들 소위 말해서 극우파들 하는 짓을 합니다. 캠프에서 물어보면 멸치하고 콩만 산 건 아니다. 이게 왜 그렇게 확대 해석하냐. 니들이 너무 민감하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좌파적 시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회장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야. 5.18 탱크데이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지금 알랑방구 끼려고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신념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때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정용진이라는 사람은 멸공이 신념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 게 저런 행보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때 이마트 이 신세계 이 정용진 회장이 손대는 사업이 상당히 저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게 오너 리스크다 이래가지고 판매가 급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좀 그만 써라. SNS에 멸콩 이거 그만해라. 그래서 회사 내에서 말리고 이랬습니다. 근데도 계속했어요. 저런 글을.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나 이런 거에 손해를 끼치는데도 계속하는 걸 보니 정용진이라는 사람은 이 코드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런 마케팅도 그럼 회장의 기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막 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자 지금 이 사장과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 책임자와 이 사람들을 다 해고시켜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용진이라는 사람은 결국 기회주의자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는 또 거기에 맞춘 지금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뭐 멸콩 릴레이 한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나경원 가가지고 멸치 사고 콩 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 이마트 가서 샀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짓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가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의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에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합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이게요, 논란이 됐을 때 정용진이는 책임자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통령까지 그래서 부랴부랴 대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제 입장문 사과문 내고 이제 스타벅스 대표 사장, 계열사 사장 이제 교체한다고 했는데 뭐 사과문 보니까 본인도 역사 교육을 받겠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마케팅에 관련해서 이런 어떤 검수 절차를 뭐 투명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뭐 정영진 회장을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씀한 대로 100번 양보해서 이걸 이해해 주려면 이번이 처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의도가 있으신 분이고 무엇보다 2022년 그 대선 2달 앞두고 그렇게 뛰어들었다는 거는 윤석열한테 베팅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윤석열이 정권 잡은 다음에 뭐 신세계나 이런 쪽이 저는 피해봤다는 거 하나도 못 들었어요. 뭐 어떤 특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권에서 여기가 뭐 세무조사 받거나 뭐 문제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승승장구하면서 그 기업의 총수란 분이 사실상 정치에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저희가 그 어떤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이 있으니까 정영진에 대해서는 계엄 이후에도 뭐 특별히 대선 때 한 거 말고는 해프닝이 없으니까 사실 시민사회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뭐 딱히 그런 것 같다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자기가. 지난번 그런 개입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민적 분노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스타벅스 컵이라든지 텀블러 이런 것을 막 깨는 그런 퍼포먼스도 나오고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스타벅스 컵을 깨고 망치로 그리고 텀블러를 짓밟고 이러면서 너희들 정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정신 차릴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5.18 탱크데이라고 그랬죠. 탱크데이가 이런 거야. 그런 지금 패러디 영상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하여튼 우리 소비자들은요 대단해요. 지금 저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를 탱크가 아주 쳐부수는 그런 것도 지금 만들었어요. 아, 보십시오. 예. 탱크데이가 어떤 건지. 울고 있네요 저 인어가. 네. 사이렌이죠. 네. 지금요 일단 이 짓을 벌인 뒤에 오늘 이마트 주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폭락하고 있죠. 현재 6,700원 빠졌나요? 네. 92,500원. 이 돈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자들은 돈으로 혼내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아프죠. 8% 떨어지네요 이마트. 그 이마트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파는데 이제 제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팔 수가 없는데 이제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거 이마트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당장 내다 팔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텀블러도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갖고 있었으면은 당장 내다 팔았을 것이고 다만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집에 있는데 철진한 거 막 2017년 이런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야 요걸로 바꿔야지 하고 바꾼 거 있어요. 네. 그거 집에 가서 당장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논란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제 스타벅스에 갔었거든요. 잠깐 대기하려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앱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 앱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문짝만하게 사과문이라고 그냥 써 있더라고요. 앱에 그냥 초기화면에 뭘 사과하는 거야 갑자기 또 그걸 눌렀더니 뭐 이런 미주알 고주알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그냥 딱 뜨게 해놔야지 그냥 사과문 옛다 뭐 이런 사과문 형식도 사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스타벅스 앱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락님 말씀대로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표 있나요? 그 쿠팡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영업이익 나온 게 있습니다. 쿠팡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태 이후에 영업이익이 폭락을 했어요. 그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6년 1분기 주요 9대 유통사 영업이익을 만든 표를 보면 네이버,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쿠팡이 마이너스 3,545가 됐어요. 이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겁니다. 이제 저 신세계 이마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죠. 네. 사실 저희도 쿠팡 사태 때 그 기사를 많이 쓰고 나서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인데 이게 기업의 이제 윤리적 소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사실 자본주의가 더 앞선다는 영미권에서는 윤리적 소비가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됩니다. 근데 쿠팡이 저 사건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보였던 모습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뭐 상원의 로비를 하고 외교적 채널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영진 회장의 저런 모습들 지금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스타벅스 이 계열사들이 그 국내에 있는 대형 유통사니까 쿠팡이 저렇게 얻어맞을 때 반사이익을 누렸던 게 있어요 분명히.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불매운동이나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하이블러님 쓰레기 오너의 쓰레기 기업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기업들은요 혼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장사치래도 그렇지 이런 비인간적인 막장 행태를 보이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이런 기업들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뭘 이용해도 이용할 게 있고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른다? 이 일베들이나 하는 짓 아니었습니까? 5.18의 탱크데이? 에라이. 인간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에 장동혁은 참석했죠. 근데 장동혁도 좀 이따가 보겠지만 먼저 송원석이 기자들 만났는데 기자들이 왜 광주 안 가냐 그러니까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티타임 얘기 좀 들어보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제 비공식 백플로 전환을 했는데 그 보도용에 아니라 이제 보통 기자들 끝나고 나면 이제 뒷얘기를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언론의 그 취재 영역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오프 더 레코드를 걸지도 않았고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근데 그 자리가 약간 비공식 자리다 보니까 기자들이 조금 흩어져 있었나 봐요. 막 전체 기자회견 끝나고 공식이 끝나고 나서 약간 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전에 갔던 뭐 5.18 가면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 본인들 말로는 아 맨날 수모만 당하고 뭐 욕먹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오갔나 봐요. 오가다가 모 기자가 이제 그럼 왜 안 가셨냐니까 나는 이제 더러워서 안 갔다 했는데 그게 이제 시옷인지 던지 시옷인지 이 발음 가지고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바이든 날리면 하고 있더라고요. 뭐 나는 서러워서 안 간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서럽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제 서러워서냐 더러워서냐를 갖고 이제 나는 서러워서라고 했는데 왜 더러워서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투리가 이제 더러워서인데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은 더러워서 아니고 이제 더러워서라고 했다는데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서러워서도 이제 서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제가 사투리에 정통하진 않아서 이제 그 인토네이션이 정확한 그게 일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지역 사람이 들으면 제가 볼 때는 구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더러운 건지 서러운 건지 뭐 서러운 건지 더러운 건지 이거 정확하게 구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황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더러워서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더러워서든 서러워서든 본질적인 건 뭐냐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서러워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그건 표현의 문제니까 표현도 아주 고약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표현의 고약함은 왜 나왔냐? 안 가고 싶은 마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정치라는 게 그 상황을 이제 그 상황과 맥락을 책임지는 게 정치인데, 왜 가면 5.18 우리 이 단체들과 그다음에 5.18 관련 이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민의힘 왜 비판하고 왜 욕합니까?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자꾸 사과했다 뭐 했다 하는데 사과하고 나면 또 망언하고, 사과하고 나면 또 5.18 관련 가짜뉴스 생산하는 이런 극우파들하고 같이 뭘 손잡고 나타나서는 그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분명히 개헌을 해가지고 이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 요걸 넣자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 넣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또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잘 하고 나서 와가지고 광주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 많이 했는데 이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왜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다라는 진실, 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더워서 안 간다라고 했으면 그래 그런갑다 했는데 더러워서 안 간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나 서러워서 안 간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이걸 문제 삼으면 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왜 이자가 더러워서라고 해놓고 서러워서라고 거짓말 하겠느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송원석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어떤 자식이야?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지금도 사과 안 하죠. 그 누구였습니까? 송원석 아니었습니까? 들어보시죠. 소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비의 객이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둥이까지 다 나왔네. 예? 말하는 게. 그렇죠. 근데도 사과 안 했죠 아직. 네. 그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저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약간 항의 차원이었다 뭐 요 정도로 그 말한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송원석 그 의원이 원래 저희가 이제 올해 출입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어떤 뭐 툭툭 내뱉는 말 그리고 그런 어떤 경솔한 행동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이제 보궐로 점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다음에 김천에 들어와서 이름이 날린 거는 그 조인트 까는 거죠. 예. 본인 자당의 당직자. 예. 그 선거 유세하다가 마지막에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 준비 안 해놨다고.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내 자리 어딨냐 이거야. 그래서 당직자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해놓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이제는 또 5.18 기념식 그러면서 또 뭐 가가지고는 또 5.18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바로 저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한테 어떻게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장동혁도 어제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 겁니까? 그런데 니무리안 행진곡 제창하는데 전부 다 앞에서 이렇게 손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하고 따라 부르기는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당연히 국힘당 대표니까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헌법 전문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거기에서 보란 듯이 5.18 배지를 떼버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인간이 아닌 것들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같이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장동혁 행태도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분이 헌법 수락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헌법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5.18 배치를 떼요. 노래는 또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참 그 사실 저 이무리한 행진곡 그 노래 부르는 그 논란이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 때 상당한 뭐 여러 가지 그 쓰잘데기 없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거를 재창을 하는 게 재창이니. 맞냐. 네. 그다음에 부를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그 손을 흔들 거냐 말 거냐 뭐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혼자 지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 혼자잖아요. 장도혁 대표 혼자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노래는 부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잠깐 웃음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노래는 부르고 있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원래 자기들 입장대로 하면 아마 노래도 안 불러야 되겠죠. 저 노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노래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공식적인 무슨 뭐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노래는 또 부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의 무슨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러한 세계관 자체 이게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이 동작이 논란이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극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헌법 전문 물어봤는데 이 배지 떼는 것도 결국 이 5.18 관련한 어떤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몸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바디랭귀지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떼는 거거든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 국가의 공식 행사고 지금 국가의 공식 기념일인데 거기에 야당 대표로서 있는 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그게 이상하고 그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계는 그거 유튜브에서 만들어낸 세계밖에 없어요. 그 세계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그 세계에서 받을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자기 귀에 어른거리고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쓰이니까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의 세계는 여전히 그거 유튜브에 반쯤 지금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아주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는데 JTBC 뉴스의 그 인용 카메라가 거의 위아래를 이렇게 훑지 않습니까? 제가 보내고 싶은 그 시선을 그대로 보냈다는 점에서 카메라도 사실 어이가 없어서 저렇게 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동혁이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노컷 뉴스 뭐라도 악착같이 트집을 잡고 싶은 모양이다. 저 배지는 5.18 배지가 아니다. 기념식 행사장 입장용 비표다. 대부분 참석자들이 행사 마치고 나오면서 뗐다. 이재명이었다면 당장 사과하라 급박부터 것이다. 이자는 언젠가부터 항상 이재명 하죠. 싸가지 없는. 그러면서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이 언론이다. 노컷 뉴스가 CBS죠? 네, 왜 CBS를 들고 일어나야죠 지금. 네, 아니 저희가 저 영상을 저 처음에 유튜브에서 올린 게 그 저희거든요. 저희 이제 카메라 기자 가서 단독이다. 네, 단독으로 이제 했고 이정주 단독인가요? 저하고 다른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 갔는데 카메라 같이 가서 어제 근데 처음에 이제 저거를 비표를 겸임하는 이제 배지다 이 소린 것 같아요. 이제 배지를 그냥 5.18 배지가 아니라 근데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 그 당시에 이제 비표라는 말 없고 그냥 배지 뗐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그게 아니라 이게 비표를 겸임한 보통 비표가 1000으로 나오잖아요. 옛날 근데 이번에는 배지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근데 저거는 약간 변명이 조금 저는 의구심이 아니 있는데. 물론 네. 비표예요. 비표고 네. 비표가 이제 행사 끝나면 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는 아까 바디랭귀지 말씀하셨지만 TPO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짓을 하느냐가 자기를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5.18 정신 헌법에 전문한다는 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데 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죠. 영상에 보면은 뒤에도 사람들 있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 다 그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왔는데 그걸 왜 붙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붙인 상태로 이동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붙인 상태로 이동하다가 뭐 차에 올라타거나 이래서 뭐 뗄 수도 있고 뭐 떼는 시점은 당연히 있죠. 그거를 뭐 평생 뭐 붙이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는데 언제 뗐느냐? 말씀하신 대로 5.18 관련 이 정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데 그걸 굳이 왜 떼느냐? 결국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질문을 내가 받았고 5.18 관련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노컷 뉴스가 보도를 했다. 그것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뭐 법적 대응 한다니까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지를 떼려면 차에 타가지고 아이고
참 더러워서 하면서 떼든지.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 안 보일 때 본인이 알아서 하든 말든. 아이고 참 정말 이 인간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벅스, 장동혁, 송원석 좀 어떻게 좀 이런 거 하나 좀 다 정리하고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그 하나로 포장해 갖고 정리를 하려면 근데 우리는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 선거회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거회장에서 한 방에 정리는 안 됩니다. 최소한 3번의 선거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렇게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이제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정리가 되는지 보고 쭉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이 어떤 주권자로서 어떻게 권리를 잘 행사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정어리 TV 백운기의 네, 이러한 이 백운기 선생님의 이러한 방송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대형 그 분리수거기를 하나 만들까요? 그렇게 해서 좀 거기다가 담아. 이 프로그램 이름을 대형 분리수거기로 네, 바꿔가지고 네. 약간 그런 복장으로 나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조심스러운 저 해석을 해보면 제가 국민의힘 오래 출입했잖아요. 아까 김민하 평론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 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오히려. 예,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가 보면 막판에 영남 결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장동혁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산에서는 한동훈이 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박민식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3등으로 나락가게 생겼고 만약에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치고 올라오고 서울에서라도 오세훈이 지금 선대위 활동하는데 장동혁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차하다가 장동혁이 묻혀버리면 본인은 만약에 한동훈 당선되고 본인 뭐 부산 뺏기고 몇 개 뺏기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윤호계인가 극우파 결집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이 이제 미국 가서 하는지 보니까 그 정도 지능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비서실장 만나고 뒤통수 찍고 오고 이거 봤을 때는 그게 정치하지 못한 사람인데 현재 이거를 설계는 못했을지언정 정말 영악한 사람들은 설계도 하거든요. 나오면서 일부러 떼요. 카메라 보고. 네, 그런 정치인들 많았거든요. 근데 장동혁은 그 정도 단수는 안 되는데 이 벌어진 상황을 세용지마로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용할 수는 있다. 저는 조금 그런 의심도 해봐요. 우리 이정주 기자님은 나보다 훨씬 더 참 그 똑똑하고 현명하네. 제가 그 지금 그 분석을 들으면서 옛날에 정형근 사건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네. 혹시 알아요? 네, 저는 고문. 아니, 그러니까 정형근 내가 한나라당 때 예전에. 취재를 했는데 네.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그 상임위에서 딱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카메라 기자랑 같이 상임위장 딱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선거 앞두고였어요. 갑자기 지역감정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전라도가 찍고 경상도 찍고. 잘 됐다 그러면서 막 찍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당한 거지. 그렇죠. 예. 오히려 지역감정 발언을 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그걸 표로 이용하려고 우리 KBS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막 지역감정 발언을 했던 건데 나는 그걸 이제 비판한다고 취재를 해서 알렸는데 결국은 정영근이 한때 내가 노란한 셈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분석이 대단한 거예요. 네.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오히려 영남 지역의 선거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하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저거 그러니까- 퍼지고 욕먹을수록.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네. 지금 그 의심 됩니다, 솔직히. 참 하여튼 이제 대형 분리수거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네. 튤립님께서 51,800원 518 의미하는 슈퍼챗이죠. 보내주셨네요. 누가 그런데 근현대사를 알면 보수를 못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원석은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호남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튤립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어제 종합특검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사 대상자들 소환하고 특히 CIA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국정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태용까지는 좋은데 홍장원 차장도 피의자로 소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발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홍장원
우리가 지금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장원 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홍장원 차장은 자신은 전혀 그런 일 알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부인했는데요. 조사를 하면은 이제 좀 밝혀지겠지만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피의자라고 적시를 해서 소환을 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게 어쨌든 명분이 없는 그런 일이니까 미국의 어떤 그 나름의 인정을 좀 받아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경로가 김태효 등을 통해서 외교 라인으로 이제 전달된 거고 그래서 이 계엄은 이 비상계엄은 내가 그러한 뭐 종북주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당한 이러한 계엄이다. 절차를 다 지켜갖고 하는 그러한 계엄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의 라인은 국정원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 CIA나 이런 정보 라인을 통해서 이제 보낸 게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 이제 차장 통해서도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아마도 이제 그냥 간 거 아니냐라는 추정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고 어떤 이제 단서가 있으니까 이제 했겠죠. 단서가 있으니까 지금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겠죠. 다만 이제 그런 이제 확인해야 될 대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의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에 이제 휘말린 것인지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한 건지 예를 들면은 지금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으니까는 이 계엄 선포한 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행동을 해서 명확하게 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판단이 힘든 상황 속에서 뭐가 내려왔으니까 뭐 엉겁결에 뭐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홍장원 차장은 일단 언론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전혀 이제 그런 것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뭐 아랫사람이 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랫사람도 자기가 알기로는 그러한 내용을 CIA에 전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내가 그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조사가 돼보면 아마 진행이 돼보면은 대략적인 뭐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을 하고 12월 6일에 이제 국회에서 폭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12월 5일 날 이제 텔레그램을 보낸 거가 나와요. 이제 김민하 평론 말씀하신 대로 김태효 안보 1차장, 그러니까 외교 라인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모든 소관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쪽에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해서 김태효에게 이제 보낸 텔레그램에 예를 들면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 뭐 윤석열이 그 당시에 이제 대국민 담화 뭐 한 번 더 했었으니까 그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한다니까 뭐 천재이루다. 왜냐하면 정권 입장에서는 탄핵은 일단은 안 시키면서 대국민 담화를 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이게 좀 혼란 없이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선회를 하자면 그런 메시지 같아요. 선회를 하자면.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메시지 보냈다고 하는데 좀 더 수사는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기 전에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그런 너무 그러니까 입건을 시키고 조사는 하되 지금 너무 섣부른 예단은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홍장원 차장도 일단 입장은 밝혔죠. 기자들에게. CIA 등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인 것은 맞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또 산하 직원으로부터 CIA에 무엇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CIA에 그렇게 옹호할 정도였다면 윤석열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란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 보여준 의연한 모습들 그런 태도 이렇게 보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엮기에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 모습들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확실한 혐의가 드러나서 발표를 하면 몰라도 그리고 조사할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태용을 불러서 한다는 것은 공개할 수 있지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조용히 불러서 조사해보고 혐의가 있으면은 입건하고 없으면은 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홍장원도 피의자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뭔가 확실한 걸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부분 이제 텔레그램에 대한 그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글자가 딱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이
그러니까 증거와 진술, 증언 중에 증거를 제일 1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건을 시킨 걸로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진술이나 정황 보면 이 직후에 그 사태 자체가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제 천지개벽할 정도로 최초에 있는 일이고 아마 국가에 이제 그 몸담고 있는 고위직일수록 그 판단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근데 초창기 보인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들,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건 안 된다. 그날 당일 저녁에 12월 3일 당일에 보였던 모습, 저는 그게 좀 더 진면목이라 보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홍 전 차장이 또 해명할 건 해명해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이정주 기자님이 증거라고 얘기한 게 이거죠. 홍장원 차장이 김태효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네,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이죠.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하고,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나라를 위해하고 싶은 일이 쌓였는데 예, 네. 읽어주세요. 모두 손가락질하고 국회가 모든 일에 발목 잡는 답답함을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예산을 막고 탄핵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시위였다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교수님 모신 분의 멱살이라도 그러니까 잡으랴. 이거죠. 네. 교수님 모시는 분의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죠. 멱살이라도 잡을 양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앉아서 발표하는 교만한 분위기는 안 됩니다.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이어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니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차장의 신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충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라를 위한 충정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충성으로 김태호에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나름 홍장원을 위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건 정말 잘못됐는데 나는 지금 국정원 1차장이야. 내가 이걸 그만두지 않는 한 어찌됐든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보내는 당사자는 안보실 차장으로 대통령 측근이야. 그럼 여기한테 내가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한테 김태호하고 완전히 가까운 사이도 한데 야, 이 새끼야, 너가 대통령 미쳤어.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최대한 진정을 닮아서 이거는 정말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쓴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한편으로 내란 임무 주요 종사의 한편으로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재구성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회색지대 같은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FM대로 보면은 윤석열이 이러한 이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걸 알게 된 이제 고위공직자나 이것을 이제 어쨌든 이 상황에 있던 사람은 바로 뭐 사표를 던져버려야죠. 우리가 그냥 FM대로 얘기를 하면 사표를 던져버리고 이건 난 인정 못하고 이런 상황을 같이 할 수 없다. 사표 던져버리고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FM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여러 공직자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특히 국정원에 있는 요런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 내부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착륙 시켜야 된다고 할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 상황을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거는 윤석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잘못한 행위를 한 것을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뭔가 수습을 하는 게 이 자리를 그냥 그만두는 것보다는 책임 있는 행위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법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법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또 별개의 쟁점이겠죠. 그런 차원은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요거를 이 회색지대에 있는 어떤 이 행동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단죄할 게 있으면 분명히 단죄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내용을 판단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은 여러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싶을 때 그냥 탁 그만두고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만은 또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변명하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좀 조사를 지켜봐야죠. 어떤 입장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의 첫 이제 보였던 모습이 사실 국정원 이제 1차장 자기 여인형 당시 이제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초창기 취재할 때부터 그 본인 다 육사 선후배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인형 그냥 뭐 시킨 대로 체포조 하시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걸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왜 네가 뛰쳐나와서 나오지 못했냐, 너는 왜 그렇게 대놓고 깃발 두고 대통령의 반대에 섰어야지.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사실. 홍장원 차장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압박감이 심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계엄이 성공하거나 내지는 질서 있는 퇴진해가지고 한동훈 세력이 잡았거나 2차 계엄이 성공하거나 한덕수가 잡았다 쳐봐요. 다 몰살당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도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뛰쳐나오지 못했냐, 이건 너무 무리한 것 같고, 그 당시에 게다가 민간인도 아니고 뭐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정보를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용기를 많이 낸 거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평가하고, 홍 전 차장의 다른 것보다 첫날 딱 보였던 모습 있잖아요. 본인이 누구 받아 적다가 자기가 국정원 그 내부에서 잠시 나와가지고 뒷뜰에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구나 하면서 펜을 던졌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디테일하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타입이다. 신빙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 사표 던지고 바로 나와서 윤석열에게 반기 들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일종의 이제 갈림길에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해왔던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FM이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사표 던지고 나왔어야지 뭐 한 거야.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예.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향후에 그럼 어떤 녀석이 또 그 대통령, 이상한 녀석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일지는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쨌든 역사가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오늘의 이러한 사건들이 역사적 교훈에 남으려면은 1번 뭐 맥락이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사표를 던지고 나오지 않은 녀석을 그러면 다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역사의 교훈으로 남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상황을 뭔가 그래도 이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그나마 그래도 뭐 한 2,000명 죽이려고 하는 이 지도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갖고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좀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어떤 법적인 단죄의 것에서, 법적인 단죄의 영역에서 빼주려고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역사적 교훈으로 좋게 남을까, 그거에 예. 대한 판단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도 참 믿기 힘들다. 꽃꽃님, 고든 나무는 부러집니다.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필성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조사받고 깨끗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종합특검이 하는 거 아주 방향도 잘 잡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특검 응원하고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그가 보여줬던 행동, 발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데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놀라워요. 그리고 지금 KTV 원장을 했던 이은우라고 하는 자, 내란 선전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거 파워토크 끝나고 이어질 이슈의 완성에서 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슈 완성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슈 완성으로 넘어가죠. 요즘에 선거는 어느 쪽 주로 좀 취재를 많이 하세요? 이정주 기자님? 저는 광역단체장들하고 국민의힘 쪽 많이 취재해요. 한동훈 좋아하지 않아요? 한동훈 한동훈 콜렉터잖아. 제가 한동훈 그 담당 일진이죠. 다운 게시판. 제가 보도했습니다. 제자는 같지만 네이버 기사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가 한동훈 씨한테 아직도 말하거든요. 저를 고소해라. 왜 허위사실을 고소 안 하냐. 네이버에 기사가 살아있다. 나는 명의동의라 생각한다, 지금도.
근데 1년 6개월째 고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장동혁 대표 측으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고의 기자라고. 난감합니다. 장동혁한테도 고소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의 고소는 너 장동혁 편이지 않은데 누가 장동혁 편이라고 그 고소를 날립니까? 지난달에 제가 헌중에 갔다 왔어요. 또 잡돌이 한다고. 양쪽이 다 싫어요. 양쪽이. 한동훈 콜렉터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부값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네,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구도가 하정우 후보, 한동훈, 박민식 1, 2, 3이 이렇게 좀 추세가 정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한동훈은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 갖고 나왔거든요. 뭐냐? 단일화가 사람들은 한동훈이 자기로 단일화 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쪽에 추정컨대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의 책사가 붙은 것 같아요. 박민식이 이겼을 때 자기가 드롭을 하는 거죠. 후보 사퇴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등이면. 사퇴를 하고 내가 사실 깽판 칠 수 있었는데 민주당 3자 구도하면 하정우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깽판 칠 수 있었는데 내가 진짜 대의를 가지고 사퇴했다.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민식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부산 의원들 하는 소리 국민의힘 나오잖아요. 간간히 복당시켜달라. 이게 우리 보수 통합 아니냐. 이런 플레이를 하나 더 갖고 나온 거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건 3등일 때 가능합니다. 2등이면 불가능합니다. 2등 때 만약에 본인이 사퇴한다면 일단 캠프 내에서 이견이 생겨요. 네가 왜 사퇴하냐.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2등이 사퇴하는 거는 2등이면 더 표를 빨아들여서 밟아야 돼요. 완전히. 박민식은 밟는 게 더 빠르지 이게 사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건 이상한 플레이거든요. 2등이 누가 3등한테 빨아들이면서 사퇴를 합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 구도는 한동훈 쪽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구도고 문제는 건 하나죠. 박민식이 사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요 문제가 남았거든요. 네. 박민식 후보 쪽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민식은 이번 게임 말고 이 다음 게임이 진짜예요. 2028년 총선. 이번에 만약에 사퇴하잖아요. 정계 은퇴합니다. 네, 당에서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뭐 선배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이영풍 전 기자라고 KBS 그분이 그 당협에 이번에 경선 붙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치열했대요. 박민식이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일설에 의하면 뭐 당원하고 여저 중에 이영풍이 될 뻔했대요. 당원이 이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투표치는 공개를 안 했는데 부산에 소문이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영풍 기자가 자신감을 얻고 있어요.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이번에 깨지거나 들어가잖아요. 다음 찬스 나다. 거 봐라. 이렇게 회색 분자 뽑으니까 들어보지 않냐 한동훈 위해서. 그래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을 뒤에서 바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저도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3자 구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뭐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뭐 이정주 기자처럼 그 부산에 가서 실제적인 목소리를 듣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구도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박민식 후보가 뭐 사퇴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동훈을 지지하고 뭐 이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어쨌든 단일화라는 걸 어떤 프로세스든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어떤 계산을 하든 간에 만약에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무슨 방법을 찾아낸다 한들 한동훈을 지지하는 표가 박민식으로 갈 것이냐 그 다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 양쪽이 다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지층 지금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지지층 중에는 한동훈 후보가 억울해서 지지하는 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억울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쫓겨났다. 장동혁이 쫓아내가지고 쫓겨났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지지층이 있는 건데 그 박민식 후보를 뽑겠습니까? 장동혁이 픽한 후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아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선택지가 없어지면 내가 차라리 그냥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 찍겠다. 하정우 후보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여러모로 이제 돌려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보면은 단일화 효과도 기대하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한동훈 후보는 그걸 노릴 거예요. 그 지금 아까 밟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계속 보수 재건이나 이 보수의 후보는 내가 진짜 보수 후보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입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보수 후보입니다 해가지고 박민식 후보표를 최대한 빨아들여서 어떻게 하정우 후보 계속 흠집내서 하정우 후보는 누르고 이 보수표는 내가 빨아들이는 그림으로 3자 구도에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이 전략으로 계속 가는 것밖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 전략밖에 안 남은 거죠 지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평택을은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평택을도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하려면 그것도 똑같은 건데 처음에 검증을 위한 명분으로 사실상 김영남 후보가 왔을 때는 네거티브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 전략을 그렇게 짠 거죠. 전략이야 뭐 우리가 호불호를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전략이 있는 거고. 근데 김용남 후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픽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전략을 들고 왔고,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진보 진영의 주자가 누구인가 해서 검증 전략을 갖고 온 거예요. 네거티브로. 때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양쪽에 취재를 해보면 평택 내려가서 와 이게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민주당 지금 단일화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조국 대표한테 갈 것이냐. 기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단일화를 하기에는 너무 감정의 골이 깊다. 그렇죠. 그거를 조절을 잘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지금 지지층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로 이 대표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이념 스펙트럼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게 최대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셀 거란 말이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용남 뭐 기권하는 표도 있겠지만 김용남 후보가 대변하고 있는 층이 이른바 이제 합리적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요 유권자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 선택지에서 없어지면은 지금 유희동 후보 쪽으로 일부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유희동 후보도 완전히 거기서는 극우파다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황교안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요게 셀 수도 있고 조국 후보도 사실 조국 후보가 선택지에서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김용남 후보는 보수정당 출신이어서 나 못 찍겠다. 이런 민주당 지지층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재원 후보랑 이쪽으로 셀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게 꼭 윈윈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싸우는 그런 측면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평택을 선거 결과 상당히 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파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스펙트럼이 다 나와 있어요. 가장 왼쪽부터. 그러니까 이제 김재현 진보당 후보 순서를 매긴다면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국힘당의 유희동, 맨 위에 극우 황교안. 이렇게 5가지 스펙트럼이 다 붙어 있는 거의 유일한 선거구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한번 이 결과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물론 그게 100%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정당 전체를 봐야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5명이 모여있는 선거구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지역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파워토크 김민환 시사평론가, 이정주 CBS 기자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의 완성 이어가도록 할 텐데 김민환 평론가님하고 김성환 평론가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 보면 재밌는데 앉아 있을래요? 저야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좋죠 우리야. 그럼 가지 말고 있어요. 아유 뭐 그러죠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의 완성 이어가겠습니다. 자.